네, 2부에서는 먼저 교육감 선거 문제는 없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유치원부터 초, 중, 고 학생 600만 명의 교육 현장을 이끌고 갈 시도 교육감 17명이 오늘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 이름도 바꿔질 수도 있고요. 학교 교육 프로그램 또 이것을 담당할 교사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측정하는 평가 방식도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교육감 매우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지방선거 단체장 또 뭐 보궐선거에 나오는 국회의원들을 향한 관심만큼 관심을 갖게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송금주 의원, 네. 교육감 선거 우리 지역에 누가 교육감 나오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으시죠. 사실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라고 합니다. 깜깜이라는 표현 우리 방송에서 쓰지 않기로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유권자의 무관심이 네. 많이 있는데 왜 무관심한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 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유권자들의 삶, 특히 유권자의 자녀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누가 나오는지를 몰라요. 또 뭐 공약이나 이런 것도 좀 사실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선거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간선제 문제점 때문에 직선제로 왔거든요. 근데 직선제로 해보니까 오히려 얼토당토하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 유권자의 그 무관심 속에서 그 표심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해서 뭐 러닝메이트를 하자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점들을 좀 짚어보고 대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천하람 위원장 투표해 보셔서 알지만 교육감 선거는 기호가 없잖아요. 예. 이름만 이렇게 쭉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보인지 보수인지도 잘 알 수가 없는데 원래 이름 기호를 안 두게 한 것은 중립성, 뭐 정치적인 중립성 때문에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허울 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진보 교육감, 보수 교육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도 하고 합니다만은 정작 투표장에 가는 우리 유권자들은 이 사람이 진보 교육감인지 보수 교육감인지 중도 교육감인지도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아까 이제 서두에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진보 교육감들도 좀 진보 티를 덜 내고 또 보수 교육감들도 또 보수 티를 좀 덜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보물만 봐가지고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치를 너무나 우선시한 나머지 어떤 정당 공천도 배제해놓고 러닝메이트 제도 채택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오히려 국민들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사실상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유정 의원 그렇다고 해서 또 다시 기호를 주거나 뭐 정당 이렇게 뭐 소속을 밝히기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기적으로는 조금 아예 정당에서 후보를 배출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그게 오히려 더 솔직한 선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솔직한 선거는 되겠지만 한편 해보는데요. 예. 이제 왜냐하면 전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어떤 근본 취지를 해친다는 그런 측면에서 기초의원들은 공천을 안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정당 내부에서 공천이 아니고 내천이다 해가지고 다 실제로는 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들을 후보로 내세웠거든요. 당에서 교통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다시 이거는 당에서 공천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돌아갔었는데 교육감 선거를 보니까요. 이번에 보니까 정치인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예. 각 지역에 또 출마를 했어요. 그리고 서울 저는 투표를 하는데 관심을 갖고 공고물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 사람을 내가 찍어야 되겠다라고 이름을 기억하고 가지 않는 한 도저히 투표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5명인가 6명이 나왔는데 또 보수 쪽은 또 여러 명들이 또 예. 단일하고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이제 그러면 그 여론조사 돌아가는 걸 그 전에 봤더니 이름이 그나마 알려진 사람들을 보수 쪽에 누군가가 조금 더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상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걸 보니까 차제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에서 누구는 뭐 어느 교육감을 뭐 지지한다더라 손을 들어주고 조직 뭐 지원을 한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횡행하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없이는 교육감 선거 자체가 매우 어려워진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정당 공천을 하는 것도 교육의 중립성이나 독립성 이런 차원에서는 다분히 문제가 있는 발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과 괴리된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권자의 선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신환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당 아예 추천으로 가는 것.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해서 예. 정당이 추천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은 운 좋은 사람이 얻어 걸리는 복불복 선거가 됐고 그리고 한번 이제 교육감이 되면 그 인지도로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반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교육감 쪽으로 넘어가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이제 교육감 선거에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미 이 선거직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모든 이제 공직선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파적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아무리 정치적 중립을 외쳐도 이미 선거로 전국 선거가 되는 순간 그것은 이제 특히 이제 단체장하고 또 호흡을 맞춰야 되고 예. 또 예산에 대한 어떤 그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그것을 기댈 수밖에 없고 또 선거를 치르면서 그 신세를 질 수밖에 없어요, 교육감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무리 정치적 중립이라고 외쳐도 그것은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또다시 그것이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선거 비용 보존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예. 커요. 예, 교육감 후보들이 광역 단위에서 20억, 30억 정도 되는 이런 선거를 만약에 15% 이상 못 받아서 보존을 못 받게 되면 빚더미에 나앉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정말 이 범죄의 현장이 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는 반드시 좀 고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신세를 진다고 오신환 의원 말씀하셨는데 혹시 교육감 후보들이 그 지방선거 단체장 그런 유세 하는 분들한테 우리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도 오고 그렇습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정당이 직접 개입하지 못하고 돼 있기 때문에 예.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서 어쨌든 정당은 조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조직이 가동돼야 되고 그 공적 조직 안에서 뭔가 이렇게 구전 홍보가 되고 전파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이 지지하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자꾸 이제 표시해 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들이 있죠. 방법이 있나요? 근데 방법은 공개적으로는 못하지만 내부적으로 어쨌든 구전 홍보 형식으로 통해서. 아름아름 전파하는 방식뿐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라도 기댈 수밖에 예. 없고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 이 진보 진영에서 나온 교육감의 경우는 어찌 됐건 그 원탁 회의를 통해서 단일 후보를 많이 배출했잖아요. 근데 이 보수 진영은 늘 이 단일화가 성사가 안 됩니다. 이번에도 서울의 경우 또 마찬가지로 단일화가 안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의 진영 선거가 다 망가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교육감 선거는 정말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천하람 위원장 혹시 미국에서 공부하셨나요? 예,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미국에서는 교육감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검찰총장도 미국은 선거로 뽑고. 네, 미국은 그러는데. 선출직의 범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뭐 어릴 때 있었기 때문에 저도 투표를 해본 적은 없는데요. 네. 근데 이제 교육감뿐만 아니라 교육위원들도 거기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투표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정당을 나타냅니까? 제 기억에는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이념 성향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다 분류가 되고 표시 어느 정도 이제 언론에 의해서 충분히 표시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오신환 의원님 말씀 중에 가장 공감되는 거는 교육감 선거가 지금 정당이 표시가 못 되다 보니까 인지도 있는 정치인들의 인생 이모작 기회처럼 활용이 돼. 예. 저는 그런 성향이 갈수록 저는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인지도가 부족한 정말 괜찮은 교육 전문가를 띄워주려면 오히려 정당이 밑에서 바람을 좀 불어주는 게 좋을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그게 없다면은 이제 계속 유명한 분들만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이번에 국회의원은 좀 힘들겠지만 교육감 나가볼까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비극일 거다 생각됩니다. 제가 한마디로.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하면서 정당의 개입을 차단한 이유는 사실 그 정치적 중립을 추구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감의 지금 현재 권한이 엄청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교육 행정을 거의 그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견제 장치는 없는 셈이에요. 근데 이런 교육감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정당이 개입하도록 해버리면 이제 정당 선거에 교육 행정이 이
기속돼 버리는 이런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 러닝메이트로 가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교육감의 권한을 차단하든지 아니면 교육위원회 시스템으로 바꿔서 교육위원을 뽑아서 그 위원들 사이에서 뭐 그 위원장을 만들고 관할하는 그런 시스템도 장기적으로 예.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유정 의원 사실 교육감 선거 문제 많다는 지적이 한두 번 제기된 게 아니잖아요. 네. 왜 근데 국회가 이걸 그냥 놔두고 있나요? 방금 이제 송금주 의원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이제 뭐 진보건 보수건 교육감들이 이제 실제로 학교 일선에서 교사들이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 제기도 있고 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또 양쪽으로 갈라져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이제 이런 양상이어서 이거를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데도 현실적으로 이거를 실제로 형식적으로라도 또 그거를 갖춰서 만약에 어떤 정치적인 바람을 타게 한다거나 또 정당하게 추천을 받아서 당선을 시켜버리면 그 패단이 더 크다 이런 판단 때문에 사실은 국회에서도 아직은 어쩌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지지할 후보가 누구냐 이를테면 민주당 같으면 진보 쪽이 누구냐라는 거를 암암리에는 또 다 전파를 예. 하고 있거든요. 또 이를테면 우리 후보가 이제 그 유세를 하는 그 옆에 진보 교육감 후보가 와서 또 같이 이렇게 그 유세 차량이 서 있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은 좀 그 표시를 하기도 하거든요. 예. 하나의 편법이 될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현실과의 어떤 괴리를 어떻게 이걸 정책적으로 또 입법으로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 고민은 사실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신환 의원 네. 지금 전국 분포도 현재는 진보 쪽 교육감이 더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현재로 구분되는 거는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 15군데가 진보 진영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거기도 중도는. 이번에 좀 바뀔 거라고 예상합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제 보수 진영이라고 불리우는 교육감들이 선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지도의 문제고 또 이게 그냥 유권자의 경우는 사실상 많이 귀에 익은 사람 또 아까 우스갯소리처럼 이름이 유명 정치인과 동일한 이름을 갖거나 이런 어떤 해프닝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다른 타 선진국에서처럼 임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같이 러닝메이트 제도로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름이 선거 때 중요하죠, 김주정 의원. 네, 뭐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5만 표 뭐 그러면 무조건 당선이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총선에서 5만 표면 무조건 당선이죠. 그랬더니 대체로. 뭐 홍영표도 당선됐다. 총 1표도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이름이 문세표지요. 문세표인데 검표를 했더니 2표 차이로 오히려 좁혀졌다는 이야기죠. 예, 교육감 선거 우리가 문제점을 짚어봤는데 아무튼 이번 선거에서 교육감 선거 문제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으니까 끝나고 나면 정치권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한 해법, 대안, 머리를 맞대고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에 관심 지역들 좀 살펴보죠. 아무래도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방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은 경기도, 그리고 보궐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곳은 인천 계양을 이렇게 되는데 김주영 의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계양과 경기에서요. 경기. 예. 경기는 김동연, 계양은 이재명. 됐으면 좋겠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그래요? 네. 우선 경기도는 저는 아무래도 인물론이 좌우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막판에 터진 그 김은혜 후보의 재산 허위 신고 그게 저는 상당히 작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사전 투표한 분들이 한 200만이 넘었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이제 모르고 투표를 한 셈이 되고요. 예. 투표소마다 그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간에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과 중앙선관위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허위 신고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방을 붙이는 것과 이거가 주는 차이는 굉장히 많다고 보기 때문에 또 실제로도 재판으로 이어져서 뭐 어떤 식으로든 받아야 기소는 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아주 박빙의 승부에서 그런 것들은
유권자의 표심을 많이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막판에 김동연 후보의 인물론을 보고 뭐 대리전이다, 윤심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김동연 후보가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신환 의원께 전망을 여쭤보기 전에 먼저 네네. 판사 출신 송금주 의원께 궁금한 걸 좀 물어보죠. 네. 지금 김은혜 후보한테 제기된 재산 허위 신고 의혹 관련해서 지금 일단 붙였다는 것은 선관위가 이 부분은 지금 잘못됐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 사안이면 나중에 정말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 허위 신고한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쳐야 예. 결국은 당선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앙선관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어쨌든 본선거를 하기 전에 이 공지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부에서 봤을 때 재판부가 당선 무효를 하는 이유는 이 허위 사실이 없었으면 당선 안 될 사람이 당선이 됐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허위 사실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미리 공지가 되어 있는 점을 재판부에서 고려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파적인 이것만 입장을 가지고는 떠나서 뭐 네, 단정 지을 수는 어느 정도다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게요. 지금 김주정 의원 말씀하셨듯이 사전 투표 때는 이런 사실이 선관위에 의해서 붙여져 네.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모르고 투표를 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개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네, 사전 투표에서 얻었던 표와 본 투표에서 얻었던 표를 분석해 봐가지고 네, 이것은 충분히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선거 재판을 할 때 결국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냐, 허위 사실, 공표된 허위 사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를 가지고 당선 무효형을 정합니다. 근데 사전 투표 때 예를 들어서 네. 김은혜 후보가 높았고 본 투표에서 김동연 후보가 높았다. 그런 경우에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이게 영향을 미쳐서 김은혜 후보 허위 사실이 있는 걸 모르고 김은혜 후보를 지지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볼 수는 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양 후보의 그 얻은 투표율의 격차와 그리고 이제 사전 투표율의 비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또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양쪽 주장을 들어보면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그 재산 등록을 하게 돼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똑같은 가액으로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재산이 200 몇십억 되는데 그건 뭐 그중에서 10억 그건 뭐 감춰갖고 뭐 하겠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어느 쪽 주장이 더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 제가 답을 해야 됩니까? 저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너무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상호 의원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정도로 생각하니까 판사를 그만뒀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좀 종합적으로 사례 분석을 해봐야 답을 드릴 수 있는데 예.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해서 무조건 당선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정치인인 걸 잊고 판사 출신만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저는 아무튼 부러워하네요. 아닙니다. 송금주. 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경기도지사 선거 또 인천 계양을에서의 압승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자 김주정 의원은 뭐 희망상을 넘어서 그렇게 전망을 한다. 평론가 입장에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오신환 의원 전망은 어떠세요? 저는 결과 예측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선거 과정에서 어쨌든 저는 민주당이 이미 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과는 뭐 누가 이길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 일단 이재명 대선 후보였던 직전의 대선 후보가 저는 이 총선의 보궐선거 나온 것 자체가 민주당의 전략상 실패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의 민주당 내부의 내홍은 사실 국민들이 이미 다 알아버릴 만큼 알아챈 그런 어떤 오류를 범했다라고 생각해요. 지도부의 갈등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됐고 그로 인해서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출마한 것도 사실 부산 갈까 서울 갈까 하다가 고민하다 서울 온 것도 저는 패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재명 지금 선대위원장이 그 전국 선거를 견인해 가지 못하고 오히려 계양을에 묶여 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길까 질까 고민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전국의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설사 당선된다고 해도 그 본인의 생각대로 당권을 쥐어서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고 다음 또 차기 대권으로 나가려고 하는 데는 큰 리스크가 이제 생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오 의원께서는 개별 지역을 떠나서 일단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진 선거다. 그렇습니다. 저는 만약에 뭐 김동연 이재명 후보가 이기더라도 예. 아주 근소한 차로 이길 것 같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이미 거기는 지난 윤석열 대선 때 보면 경기도는 5%를 지고 그리고 계양 을의 경우는 10% 이상 진 지역입니다. 이제 그런 지역을 그 이전 그 인해폭으로 완전히 더 붙어가지고 예. 만약에 이기거나 지게 되면 저는 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예. 천하람 위원장께는 그 지역의 승리 누가 할 것인지 함께 선거가 끝난 뒤에 여야가 승패를 이렇게 가늠하는 기준이 몇 석 정도나 될 것인지 한번 좀 같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정말 박빙일 것 같은데 지금 투표율이 이런 상황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특히 30대 40대 거주 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투표율 고려하면 뭐 김은혜 후보 꽤 해볼 만한 지금 상황 아닌가라고 전망이 되고 계양 같은 경우는 저는 물론 윤영선 후보가 선전하기를 바라고 또 2번이나 낙선하셨고 3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잘 되길 바라지만 그래도 막판에 이재명 후보의 인지도를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근소한 차이로 뭐 이재명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뭐 제가 아직 그 지역을 100% 알지는 못하니까 좀 조심스럽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12대 5 정도가 뭐 약간 양당의 예상 의석 예상 정도 수치가 아닌가 싶고요.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 12대 5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5에 경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뭐 참패라고 뭐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반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12개 이상을 이긴다 하더라도 거기서 경기도를 놓친다라고 하면은 절반의 성공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뭐 11대 6 정도로 민주당이 선전한다면 그건 아주 선전하는 거다라고 현재로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2대 5에 경기도가 들어간 12대 5냐 아니냐 상당히 좀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그런 분석입니다. 김주영 의원 그렇죠? 네, 경기도가 승부처라고 한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예. 분석에 근거한다고 보고요. 지난 대선 때 10군 10대 7이었거든요. 광역단체장이. 그러니까 윤석열 10, 이재명 7이었는데 이제 그걸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그 이상은 다 얻어야만 승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우니까 4플러스 알파인데 대여섯 군데 이기면 선방한 것이고 7군데면 승리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4플러스 경기도만 이겨도 뭐 잘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금주 의원께서는 대선 때 상황실 보셨잖아요. 되게 어떤 걸 가지고 여기는 이기겠다 지기겠다 봅니까? 여론조사 하나 갖고 하는 건 아닐 거고. 근데 이제 실제 바닥 현장의 민심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걸 종합해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계양을 같은 경우에 제가 금요일에 다녀왔는데 예. 이재명 후보가 거의 밤마다 11시, 12시까지 그 지역을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상가나 이런 데서 인사하고 사람들이 와서 반기는 모습이 있는데 사실 지금 예측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바닥 민심하고 또 여론조사에 나오는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뚜껑을 열어봐야 실제 어느 정도 이 선거가 민주당의 승리인지 뭐 또 여당의 승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지금 12대 뭐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12대 5, 뭐 11대 6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완전히 완패한 거죠 민주당이. 여기까지 예.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선거날 함께해 주신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송금주 전 민주당 의원,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운계 시사 1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